4장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각 국가의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앞서 봤고 여기에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미스올로케이션이 어,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물론 앞서 우리가 휴먼 캐피탈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측정할 수 있으면 사실 이제 그게 결국은 휴먼 캐피탈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뭐 생산성의 차이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측정할 수 있다면 물론 그렇지 못합니다. 잘 측정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게 뭐 생산성과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을 텐데 결국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국가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그렇게 물론 최근에는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아서 결국은 이제 이게 생산성의 차이로 연결될 것이고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생산성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봐도 괜찮기는 해요. 왜냐하면 생산성은 측정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y definition 생산성이 뭐냐? 총 요소 생산성이 무엇이냐? 측정되지 않은 그 모든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생산성의 일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국가 A라고 하는 곳에는 두 유형의 기업이 있다고 했고 특히 이제 자본 조달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1은 벤처 기업이어서 자본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최적 수준까지 자본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기업 2는 정반대의 기업이어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여기가 자본 투입량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로축이 MPK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은 우하향한다고 했으니까 자본을 적게 투입하면 적게 투입할수록 자본의 한계 생산은 비교적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점점점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더 낮겠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 곡선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 2였나요? 죄송합니다. 기업 2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그러니까 필요한 수준 이상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한 요점에 도달했다고 한번 해보죠. 반대로 이제 기업 2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요.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뒤집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 본다면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로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로, 여기가 자본입니다. 여기가 MPK예요. 그러니까 세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점이 로우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자본을 적게 투입하고 있는 거니까. 적게 투입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높을 것이고 자본을 좀 많이 투입하고 있다면 여기가 하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기업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본의 한계 생산의 형태는 사실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기업 1이나 기업 2나 자본의 기술력의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다만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고 있는 기업 1의 MPK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자본을 적게 투입하고 있는 기업 2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자, 이제 이 논리를 좀 확장을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제 내에 지금 컨트리 A에는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한다고 한번 해보죠. 혹은 두 유형의 기업만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경제 전체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경제 전체 컨트리 A의 총 자본입니다. 그럼 이 자본을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하니까 기업 1이 다 쓸 수도 있고 기업 2가 다 쓸 수도 있고요. 기업 1과 기업 2가 나눠 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기가 제로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우리가 읽어가겠다. 가로축을 여기서부터 읽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제로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읽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MPK를 표시할 것입니다. MPK.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의를 한번 쭉 보시고 혹시 이 그림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면 저한테 다음 주에 추석 끝나고 다음 주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컨트리 A에서의 기업 1이 바로 잠시만요. 제가 또 헷갈려서 기업 1이 기업 1이 작은 기업이잖아요. 얘가 기업 2네요. 죄송합니다. 기업 2라고 하고요. 기업 1이라고 하고 기업 1이 상대적으로 자본을 적게 투입하고 있으니까 이 점이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기업 2는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와 있겠죠. 그렇죠? 자, 왼쪽이 기업 1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본을 적게 투입하고 있는 기업. 기업 1의 자본의 한계 생산 곡선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기업 2의 자본의 한계 생산 곡선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 자본의 양, 자본 스탁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기업 1이 쓰면 나머지를 기업 2가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기업 2가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 가운데 굉장히 많은 자본을 기업 2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2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자본의 총량 가운데 이거겠죠, 그렇죠? 자본의 총량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업 2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 2의 자본이 한 이만큼 들어가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의 제로가 기업 2니까 한 이 정도를 기업 2가 쓰고 있다. 그러면 기업 2의 자본의 한계 생산은 매우 낮겠죠. 비교적 낮겠죠. 바로 기업 2의 오른쪽 축이 기업 2의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MPK가 됩니다. 비교적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자본이 기업 1한테 흘러가겠죠. 기업 1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은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K1이라고 한번 해보죠. 얘가 K2고요. 그래서 K1 더하기 K2가 컨트리 A의 자본의 총량인데 이걸 이제 하나의 기업이 쓰고 있고 나머지를 또 다른 기업이 쓰고 있다. 기업이 두 개밖에 없다. 혹은 두 유형의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K1만큼을 기업 2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기업 1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기업 1의 자본의 한계 생산은 비교적 높겠죠. 바로 기업 1의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기업 1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 기업 2의 자본의 한계 생산보다 커요. 그래서 바로 MPK1이 MPK2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의 뜻은 기업 1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 기업 2의 자본의 한계 생산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2에 투입된 자본 한 단위를 회수를 해서 기업 1한테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이제 이 그림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본을 해외에서 들여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우리가 배제하고 이제 기업 간의 자본을 리얼로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비교적 많이 투입한 기업에서 자본을 한 단위 빼가지고 그 자본을 만약에 기업 원한테 준다면 투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본의 한계 생산만큼 생산이 늘어나겠죠. 혹은 뭐 부가가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어느 기업이든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한다면 생산이 증가하겠죠. 생산이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MPK만큼 증가합니다. 한번 보시죠. 만약에 기업2의 자본을 한 단위 빼왔어요. 기업2가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있으니까 자본을 한 단위 빼요. 그러면 기업2에서 생산이 줄어들 텐데 그 생산이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정확히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본을 한 단위만큼 빼오면 왜냐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기업2라고 해볼까요? 네. 기업2가 현재 자본을 이만큼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업2가 이만큼의 지금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본의 한계 생산이 바로 MPK2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한다면 아주 조금 더 투입한다면 정반대예요. 더 투입한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자본을 더 투입했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자본의 한계 생산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K를 한 단위 더 투입하면 그러면 생산이 증가해요.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정확히 MPK만큼 증가합니다. 물론 이제 MPK는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조금 투입하고 있으면 MPK가 높은 거고요. 조금 더 많이 투입하고 있으면 좀 떨어지고 MPK는 지금 현재 지금 자본을 얼마만큼 투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지금 우리 MPK는 뭐 요만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MPK만큼 증가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요만큼이겠죠, 그렇죠? 네,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한다면 그렇다면 생산이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바로 이 붉은색 막대만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반대로 자본을 한 단위 빼내면 생산이 줄어들 텐데 그 생산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반대로 가면 되겠죠. 자본을 한 단위 줄였어요. 그렇다면 생산이 줄어들어요.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바로 이 막대만큼 줄어들겠죠.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림으로 한 단위가 비교적 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그림을 그렸었는데 만약에 한 단위가 아주 작다면 그렇다면 그냥 막대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단위가 아주 작다면 그렇다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위 증가하고 한 단위 감소하고 하는 게 이 그래프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미미하다면 그렇다면 생산의 증가가 바로 붉은색 막대만큼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K를 한 단위 더 투입하든 한 단위 덜 투입하든 생산량의 변화가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바로 이 붉은색 막대만큼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스탁을 한 단위만큼 덜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2에 투입되고 있는 자본을 한 단위만큼 빼내면 기업2의 생산이 감소할 텐데 얼마만큼 생산이 감소하냐면 바로 이만큼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생산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뺐으니까요. 이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빼낸 자본을
바로 기업 1한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 1에는 당연히 생산이 증가하겠죠. 기업 1의 생산 증가가 얼마만큼일까요? 바로 이마만큼의 생산 증가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옆에 그렸어요.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약간 어긋나게 그렸습니다. 비교하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업 1이나 기업 2나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똑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자본을 리얼로케이션을 한 거예요. 기업 2에게 빌려주던 자본을 한 단위 빼내서 그 자본을 기업 1에게 빌려주면 기업 2에게서는 생산 감소가 이마만큼 이루어질 텐데 반대로 기업 1에는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했더니 생산의 증가가 이마만큼 일어나는 것이죠. 이마만큼 생산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본을 한 단위 빼내서 기업 2에게서 빼내서 기업 1한테 더 투입했더니 그냥 단순히 이런 리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생산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컨트리 A의 특징은 뭐냐면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본의 리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바로 비효율적인 상태예요. 근데 그 비효율성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더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근데 그 바로 비효율성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자원의 리얼로케이션에서 온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영어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수학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경제학을 조금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그 바로 개선의 여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는 바로 미스 얼로케이션에 있는 것입니다. 자본만 제대로 이렇게 배분이 됐었더라면 그렇다면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이그젬플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자본을 기업 2에게서 빼내서 기업 1에게 계속해서 주면 그럼 이제 K1은 점점점 높아질 거고요. K2는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K2를 줄이고 K1을 조금씩 늘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도달한 점이 한 여기쯤 도달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죄송합니다.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자본 한 단위를 기업 2에서 빼내서 기업 1에게 줬더니 생산량의 증가가 얼마만큼 나타나냐면 감소한 거를 제외하면 되겠죠. 얼마만큼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냐면 정확히 이만큼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만큼. 그렇죠? 늘어난 건 파란색이고 줄어든 건 붉은색이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넷이죠. net increase만 생각해 본다면 노란색과 같습니다. 노란색만큼의 생산량의 증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가 노란색만큼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계속해서 리얼로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 1은 전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게 되었고 한 이쯤 도달했다고 한번 해보죠. 이마만큼이 K1이고요. 이마만큼이 K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많은 자본을 K1, 기업 1에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자본을 기업 2에서 빼내서 기업 1한테 준다면 이마만큼의 net increase가 있겠죠. 그렇죠? 생산량의 net으로 판단했을 때 생산량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상태가 어디쯤일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업 2의 자본의 한계 생산, 기업 1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요. 기업 1, 기업 2입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상태가 과연 어디일까? 두 기업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 같아지는 수준이겠죠.
기업 1은 K1만큼 자본을 투입하고요. 기업 2는 K2만큼 자본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업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 같아지는 수준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생산량의 증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 기업에게서 자본을 빼내서 또 다른 기업에게 자본을 넣어준다고 해서 더 이상 생산의 증가가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겠죠. 왜냐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같으니까요. 제가 아까 이 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업 2에게서 자본을 한 단위 빼내서 기업 1한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이 MPK2고 그게 바로 붉은색입니다. 반대로 얻는 것이 파란색이고 그게 바로 MPK1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적기 때문에 노란색만큼의 생산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MPK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떠한 리올로케이션을 해주면 될까요? MPK가 낮은 쪽에서 MPK가 높은 쪽으로 K를 바꿔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엑서사이즈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란 말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서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생산 증가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정확히 이마만큼이겠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생산 증가가 나타나냐면 이마만큼이겠죠. 그렇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영역만큼의 생산 증가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막대 그래프로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것이 뭐냐면 자본을 한 단위 기업 2에게서 기업 1으로 이동시킬 때 노란색 막대 그래프만큼의 생산 증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최초에 자본은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었어요. K1이 매우 적었고 K2는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본을 K를 한 단위만큼 기업 1에게 보내준다면 기업 2에서 빼내서 기업 1에게 준다면 이마만큼의 생산 증가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위를 보내면 이마만큼의 생산 증가. 그렇죠. 계속해서 한 단위씩 보내면 생산 증가가 이만큼씩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컨트리 A가 실현하게 되는 생산량의 증가는 정확히 이 삼각형만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사실상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만큼이냐? 바로 이 노란색 삼각형만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두 기업 사이에 자본의 한계 생산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면 우리가 생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컨트리 A는 그러한 더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러한 그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2가 기업 1의 어떤 성장을 막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컨트리 A가 어떤 국가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지 못하다. 비효율적인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컨트리 B는 어떤 국가냐면 이 그림에서 이게 바로 컨트리 A고요. 컨트리 B는 이러한 국가다. 국가 B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상태. 그래서 두 기업의 혹은 두 유형의 기업 사이에 MPK가 동일한 상태. 이게 바로 MPK1이고요. 이게 MPK2가 되겠죠.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 컨트리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한번 가상적으로 만들어 본 숫자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자본의 총량은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컨트리 B의 자본의 총량이나 이게 자본의 총량이라고 했습니다. 컨트리 B의 자본의 총량이나 컨트리 A의 자본의 총량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1000으로 같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1000 똑같아요.
자본의 총량이 같아요. 그런데 컨트리 B에서는 두 유형의 기업 사이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일치하도록 자본이 투입되고 있지만 컨트리 A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더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B가 1인당 GDP가 10인 반면에 국가 A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타난 것이냐?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이 한 이만큼이다. 뭐 이런 뜻이죠. 요게 한 2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에서 10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겠죠. TFP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TFP는 그냥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Y는 A의 K의 3분의 1승. 그래서 컨트리 B의 경우에는 K가 1000이니까 1000의 3분의 1승은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컨트리 B의 경우에는 A가 1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컨트리 A의 TFP는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국가들 사이에 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면 어떤 국가에서 컨트리 A와 같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실제로 물론 대다수의 국가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비교적 효율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은 사실 존재합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소득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우리는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K와 A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총 요소 생산성 A. 그러니까 K로 측정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A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격차를 설명하고 싶은데 소득 격차의 일부는 K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K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A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K는 아니잖아요. K 총량이니까 1000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이라고 하는 자본 스탁이 기업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가는 우리 생산 모형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가 여기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A로 캡처하게 돼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A로 캡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 A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겠죠. 사실상 만약에 우리가 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면 A 곱하기 뭐 K의 3분의 1승 곱하기 뭐 M이라고 한번 해보죠. M이 뭐 미스 얼로케이션 지표여서 M의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효율성이 높으면 큰 값이고 낮으면 작은 값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우리가 M을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다면 그럼 사실상 A와 M을 이렇게 띄어낼 수 있거든요. 총 요소 생산성은 사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M을 따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치 TFP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얼로케이션의 문제는 생산성의 차이를 야기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미스얼로케이션을 우리가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다면 사실상 미스얼로케이션은 총 요소 생산성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뭐 약간 좀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여기까지가 4장 생산 모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이어서 5장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